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핵심 요약 강의를 첫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기본 이론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관세법을 쭉 공부해 봤었고, 오늘부터 2달 동안 핵심 요약 클래스를 통해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이론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수업 일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좀 더 컴팩트하고 많은 범위를 한 번에 다뤄야 돼요. 이제 주별로 따지면 8주가 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시는 데에는 기본 이론 때랑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수업 시간에는 제가 다루는 부분들이 그래서 기본 이론 때보다 좀 더 컴팩트하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루고,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스킵하거나 조금 빠르게 넘어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실 때,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제가 스킵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완전히 같이 그냥 책에서 X를 쳐버려요라고 하는 건 스킵하셔도 되는데, 자, 시간상 넘어가지만 설명드리기에는 적합한 내용은 아니고 단순 암기 이런 내용이라서 넘어간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학습하실 때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지난주에 했던 거에 대해서 복습할 겸 그 기출 문제에서 제가 관련된 연관 문제를 뽑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좀 먼저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될 거예요. 많지는 않고요. 각 장마다 한 2문제에서 많게는 한 5문제, 작년 기출 문제였으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업을 통해서 좀 많은 걸 가져가시려면 그런 것들, 숙제라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숙제도 좀 잘 해 오셔야 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닐 거고, 제가 매 수업 끝나면 필요한 내용들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학원 쪽에 얘기해서 파일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숙제가 없었어요. 수업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 문제로 보고 그 매주마다 수업 시작 전에 복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이론 때 막 했었던 그런 관세사가 뭐 하는지, 관세법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시간은 역시나 우리 핵심 요약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1장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통치액이었죠.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시험에 1차 시험에서도 꾸준히 3문제 이상씩 나고 있고 2차 시험에서도 또 나올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스킵하지 않고 그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법의 성격이라 해서 제가 기본 이론 시간 때 조세법, 통관법, 형사법, 국제법 수용적 성격이 있다, 통칙법, 행정절차법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필기를 해놓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테고, 지금 굳이 필기는 역시나 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그냥 쭉 설명드렸잖아요. 조세법, 통관법, 우리 기본 이론을 통해서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맨 처음 기본 이론 배웠을 때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던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치, 통관 절차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통관법 성격이 있고, 형사법 우리 11장에서 몇 주 전에 바로 했었죠. 벌칙 내용 같은 거 배우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막 12장 이런 내용들 기억나면서 관세법이 그런 성격이구나 라는 거 좀 생각이 이제는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시험 쪽에서는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좀 약해서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정의 나와요. 정의는 시험에서 1차에서 몇 개 나옵니다. 제가 여기 이미 책에다가 추린 것들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추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자, 외국 물품 동그라미, 우리나라 동그라미, 반입 동그라미 쳤었죠. 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에다가 우리 소비 또는 사용의 밑줄을 쳤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수입에 대해 우리 관세법을 한 바퀴 돌고 왔으니까 통관 쪽에서도 내용 배웠었고, 그래서 수입은 대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을 자,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거고, 소비랑 사용이 모두 포함된다. 자, 그러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 우리 통관 파트에서 했었던 게 얼핏 기억이 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실 테고, 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과 이 수입의 정의도 같이 보시면 학습하는데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수출 반대 개념이죠. 수출이란 내국 물품 동그라미를 외국 동그라미로 반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1차에서 막 관세법의 용어에 대한 것을 옳지 않은 것 하면서 보기로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런 쪽들이.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하는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에다가 제가 밑줄 쳤었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에도 밑줄을 쳤었어요. 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반송이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으면 그건 내국 물품이 됐다가 다시 수출하는 수입과 수출을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수입과 수출을 하는 것과 반송의 차이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 자,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겠죠. 자, 외국 물품에 대한 내용 나오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국 물품이 수출신고가 수리가 되면 외국 물품이다. 자, 내국 물품. 이건 동그라미 1, 2, 3, 4, 5 뭔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입니다. 내국 물품이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자, 이제 옛날에 처음에 읽었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조금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 포획, 수산물 등. 자, 주인 없는 바다에서 우리나라 선박은 그 깃발을 꽂은 그 국가가 마치 그 국가의 영토인 것처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한 것들이에요. 외국에서 채집한 것들 이러면 안 되겠죠. 공해에서에다가 밑줄 쳤었는데 안 쳐 있는 사람들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신고 수리가 수리된 물품,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죠. 이건 입항 전뿐만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내국 물품이 될 텐데,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어도 내국 물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법 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자, 아직 252조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더라도 뒤에 나오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우리 이거 9장 통관에서 했었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된 거, 승인받아서 반출된 거, 그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53조 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마찬가지죠.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어울려 다니고 있어요. 반출된 물품이에요. 그냥 신고만 한 물품도 아니고, 수입 신고 전에 반출 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를 한 물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반출된 물품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국제무역 선기, 우리나라와 외국 간 이런 내용이 있었고, 국내 운항선은 반대 개념, 국내에서만 있었고, 자, 선박용품, 차량용품, 어디 갔죠? 예, 8번이죠.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선기용품, 차량용품이었죠. 음료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 등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자, 되게 유치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음료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좀 특이했었고, 예비 부분품, 부속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에다가 괄호를 쳤었죠. 이 법에 따른 절차,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자, 환적이란 환적에다가 우리 별 하나 쳤었어요. 환적이랑 밑에 나오는 복합 11번 복합 환적이랑 이 두 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1차에서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에서 관할구역에서 이러이러한 거 하는 거 옮겨지는 걸 말한다 되어 있는데 11번 복합 환적은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여기다가 우리 동그라미 쳤었죠. 자, 환적이랑 복합 환적은 뭐 이런 키워드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운영인. 이 처음에 우리가 기본이론 시작했을 땐 운영인이란 말이 참 낯설었는데 한 바퀴 돌고 와서 보세구역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운영인이 좀 친숙해졌습니다. 자, 법 174조 1항에 따라 특혜보세 구역에서 관련 뭐뭐뭐 특허를 받은 자고 198조 1항에 따라 종합보세 사업장에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자, 특허보세 구역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종합보세 구역에 있는 종합보세 사업장은 신고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특허를 받은 자랑 신고한 자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내면 틀린 문구가 되겠죠. 특허보세 구역에서 뭐 신고를 한 자라고 하면 틀렸고 종합보세 사업장에서 뭐 특허를 받은 자 하면 그것도 오답입니다. 자, 세관공무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탁송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9장의 탁송품에 대한 특별통관 관련 규정과 같이 어울리면 좋겠네요. 자, 관세조사.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좀 생소했는데 이제 좀 익숙할 것 같습니다. 과표와 세액 결정 경정하기 위해서 관세에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하는 거였죠. 관세보험에 대한 조사하고는 조금 달랐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처음 공부했을 때 용어의 정의 이것만 공부하는데도 시간을 꽤 먹었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어려움이 많이 줄었네요. 필요한 부분만 키워드만 보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은 못하더라도 인지는 하고 있을 정도가 되니까 훨씬 학습하는 시간도 짧아지시고 능률도 많이 오르실 것 같습니다. 자, 관세 징수의 우선 하면서 3조가 나오죠. 3조는 단독으로 1차든 2차든 단독으로 나오긴 그렇고 다른 거랑 같이 연결돼서 나올 것 같아요.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해야 된다. 자, 관세 체납이 있는 물품이겠네요. 관세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면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 뭐 매각을 하든 아니면 그 물품의 화주에 대해 강제 징수 뭐 절차를 거치든 일단 관세부터 우선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항 관세 납부 물품 외 물품의 국세 동일. 자, 국세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강제 징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본다고 했어요. 자, 뭐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도 같이 뭐 체납이 걸려있는 뭐 그런 거, 담보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다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에 밀리는 건 없네요. 그래도 자,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4조. 이거는 별 하나 우리 치기로 했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자, 내국세 등은 우리는 관세에 대해서만 다룰 줄 알았는데 내국세 등의 관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국세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어요. 세금을 물품 수입할 때 관세 납부하라고 하면서 부가세도 같이 납부를 해야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는 구조였고 그 부가세뿐만 아니라 물품 특성에 따라서 뭐 주세가 있거나 개별 소비세가 있거나 뭐 그런 기타 세금들이 내국세 등에 포함되는 그 세금들이 있으면 다 납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세관장이 그러한 내국세 등에 대해서도 부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구성과 내용을 한번 또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4조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수입 물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거는 좀 중요한 규정이니까 같이 괄호랑 밑줄 쳐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수입 물품에 대하여 수입 물품만 해당되네요.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내국세 등,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국세가 아니고 내국세 등이고 여기에 있는 이 세금들을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숙제 제가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기출문제에 이런 거 있었어요. 미리 약간 스포일러를 좀 드리면 세금을 정확하게 당장 오늘 그러면은 공부하고 나서 숙제 드릴 거 풀면 바로 기억이 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로에 있고 그냥 내국세 등으로 2차 가면은 그냥 내국세 등 이렇게 쳐버리니까 2차랑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가로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문제죠. 뭐 그냥 모르면 한 문제 틀리고 다음 문제로 그냥 기세 좋게 넘어가면 되는데 저런 거에다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알던 건데 모르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말리기 시작하는데 설령 이제 2차와 1차, 2차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내국세 등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공부하기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1차에서 그런 문제 나오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되는데 1차만 일단 하시는 분들은 1차를 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세금들에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2차에서 내국세 등에 해당되는 거를 서술해보시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1차는 어쨌거나 꼼꼼하게 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보겠습니까?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점수가 막 60점에서 초반 나오고 관세법에서 필요한 만큼 못 가져가니까 1차를 좀 더 주력을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고 오늘 이 수업에서는 이걸 다룰 겁니다. 자, 부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특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우리 내국세수법 할 때 배우니까 관세사가 왜 내국세수법에서 부가세를 배웁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배운 거예요. 부가세는 기억하기 쉽겠죠? 개별소비세도 우리 내국소비세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하기 쉽겠죠. 주세도 마찬가지고 일단 세 개는 먹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교육 중요합니다. 교육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교육세, 지방교육세. 교육도 기억할 만하고 담배 피시는 분들 있으시면 내국세 등의 담배 소비세가 포함이 됩니다. 담배 옆에 막 담배 냄새 나는 수험생들은 담배를 또 많이 피잖아요. 그 옥상에서 막 담배 피고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내국세 등에 포함된다. 담배는 또 다 세금으로 구매하니까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좀 뜬금없긴 해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뭔가 길쭉한 게 하나 있었구나. 얘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라고 안 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하니까 시험에 낼 때도 이렇게 같이 세트로 나올 거예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길쭉한 거 뭐 하나 있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뭔가 끝에 농어촌이 들어갔다 기억하셔야겠죠. 농어촌 이거를 좀 빠뜨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지방소비세 제가 두 번째 거 아까 말 안 했네요. 항상 국세는 이제 본세랑 본세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세금 내는 거랑 지방소비세가 같이 그 비율 돼 있다고 하잖아요. 10%인가 11%인가가 지방소비세고 나머지는 또 다른 그거에 또 세금이 있고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마치 당연하게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할 점이 이제 농어촌 특별세를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다뤄봤지만
자, 설령 시험 들어갔는데 기억이 도저히 안 나.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다음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한 문제일 뿐이니까 너무, 하지만 맞추면 이제 또 탄력을 받지만 틀리더라도 괜찮다고 스스로 좀 다짐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부가, 징수, 환급 세 가지 있었죠. 부가, 징수, 환급 세 가지예요. 부가랑 징수뿐만 아니라 환급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등이에요. 등. 2차 하시는 분들 등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별세법 규정과 이 법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 규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기분 좋은 말입니다. 관세법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별세법 규정과 싸워서 이겼어요.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환급에 한해서만 이겼습니다. 자, 세무사정의 체납세액 징수. 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 여기도 구조가 똑같네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 하는, 이렇게 할까요? 내국세 등의 체납이네요. 이번엔 체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징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자, 징수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하나 또 있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자, 1항에서는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련돼서 이 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좀 있었고, 내국세 등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자, 2항에서는 체납 있을 때, 세관장이 부가징수한 내국세 등의 체납이 있을 때 세무서장이 체납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원래 수입할 때 들어가는 그 당시에 이제 관세 납부하면서 부가세 같이 내는데, 부가세랑 이제 내국세 등 같이 내는데, 체납이 있을 때는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있네요. 자, 요건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시행령이지만 이 내용이 빠지면 이 법 내용을 구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건.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다음과 같고 모든 요건 우리 동그라미 쳤었어요. 다 충족해야 돼요. 해당해야 된다. 자, 우리 구조는 그때 내용은 한 번씩은 다뤘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여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다만 규정은 잠시 후에 볼게요. 체납자의 체납세액 중 관세 체납은 없고, 관세 체납이 없고, 내국세 등만 체납되었을 것, 그리고 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했을 것.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된다고 했어요. 내국세 등만 있고 1천만 원 초과하고. 자, 다만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심, 심행,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경우 총 3개 있었어요. 이심, 심행 있는 경우, 회생계획 있는 경우, 결정받은 경우, 압류 등 진행 중인 경우, 3가지 예외 상황이 있었던 거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절차네요. 절차는 자, 세관장이 하네요.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세 등 징수 관한 사항을 기재해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되며, 세관장이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하네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하고요. 자, 절차. 누구에게 뭘 하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결치는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무서장은 요 징수 요청을 받았으면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되고,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불복 절차 또는 희생 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사유로 더 이상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세관장이 요청하고 세무서장이 그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말해줘야겠네요. 자, 가산세 강제징수비의 징수. 너무 빨리 넘겼네요. 자, 이 부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징환 등. 이번에 아까 체납세액이 아니라 가산세랑 강제징수비네요. 부징환 등에 관해서는 이 법 중 관세의 부징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산세랑 체납처분비도 다른 일반 세무기랑 마찬가지구나. 자, 담보 규정의 준용,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징까지만 있네요. 징수해야 되니까,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국세 충당, 담보 해제, 담보 금액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 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물품,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내국세 등이었고, 재충해금, 재충해금, 요충해금,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땄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